안녕하십니까. 주간 안보 동향 12월 첫째 주죠. 네,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자, 미국발 아태 지역에서 부상하는 신나토,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이제 나토라는 것 자체는 아시다시피 유럽권 전역에 대한 가입국들이 미국을 필두로 러시아라든지 그 지역에서 발발하는 내전, 분쟁 문제에 있어서 대응을 하는 이 협력체입니다. 국가 간 협력체고 안보 협의체죠. 그래서 이 나토의 효과를 지금까지 잘 이제 느끼왔고 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나토를 통한 군사 훈련을 통해서도 러시아에 대한 계속되는 견제가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자기 마음대로 영토 확장을 한다거나 우크라이나 침략 또는 그 이상의 침략들을 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나토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중국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뭐 남중국 해라든지 이런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대만에 대한 침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위협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동북아 지역에서도 일종의 신나토 같은 안보 협의체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거의 종지부를 찍는 듯한 결과물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구를 필두로 그러냐? 일본입니다. 자,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초 구상 자체도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제의를 한 것이고, 이것을 미국이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실제 전략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구상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거기와 또 발맞춰서 또 쿼드라는 것도 나왔죠. 그래서 인도, 또 호주,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이 4개국을 필두로 돼서 인도태평양 전구 내에 이런 안보적 협의 그리고 군사 훈련을 같이 감행하는 것도 지금 현재 감행 중이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어디 있느냐, 또 왜 한국은 가입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내 외교부 당국자나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은 회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걸 함으로써 득이 될 게 없다, 지금 이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한술 더 떠서 단순히 이제 미국과만 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쿼드의 이 쿼드 상의 동맹이죠, 일종의. 이 쿼드 가입국들과도 스킨십을 늘리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RAA라는 협정을 호주와 일본이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Reciprocal Access Agreement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거의 미군의 그 협정, 미군과 맺은 협정, 소파 협정이 있죠. 거기 그 협정에 준하는 만큼의 호주군도 일본과 그런 스킨십을 강화하고 안보적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호주군이 일본에 전개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일부 군은 주둔까지도 할 수 있게 그 탄탄대로를 열어주는 일종의 문서상의 문건을 계약을 한 겁니다. 상당히 이거는 귀추가 주목되고 상당히 중요한 지금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서 이런 뉴스를 지금 별로 이걸 부각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아시아 타임즈라든지 이런 데 지금 나와 있죠, 이 뉴스가. 자, 보시면은 뉴스가 올라왔어요. 지금 아시아 타임즈 같은 경우도 벌써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저널 나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동아시아에 있는 새로운 이 나토 구상이 올라옴에 따라 중국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와 일본의 이 협정, 군사협정, 팩트를 맺음으로 인해서 중국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제 RAA가 체결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더 한 발 더 나아가 인도랑도 일본이 이런 걸 비슷하게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실질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반도 북한에서 뭔가 도발이 일어난다거나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국지전이 일어난다. 뭔가 어떠한 사안이 한반도에서 벌어졌을 때 이제는 일본 주둔하고 있는 주일 미군만 나서는 게 아니라 호주군도 여차하면 와서 마음껏 이제 드나들고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게 RAA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뜻깊은 것이고, 이것을 필두로 지금 현재 이 외교가랑 이 국방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동아시아권에 나토가 또 생기냐? 라는 질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전문가들은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나토가 아니겠죠. 다른 이름을 붙이겠죠. 그렇겠지만 나올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 근데 관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나오냐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 이렇게 좀 회피적인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예 그렇다고 그런 거 없어요라고 아예 단정짓듯이 부정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신나토 구상이 아시아권에서 나올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쉬이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제 호주군까지도 일본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 아시아권을 대응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도 지금 우리는 북한이라는 주적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우리도 호주군을 우리나라로도 전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유사한 협정을 구상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도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쿼드에도 가입을 하고 또 지금 미국발 EPN에도 가입을 하는 형태로 계속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거에 대해 상당히 정부는 회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본이 앞으로는 지금 이 기조대로 이 스타일대로라고 한다면 이 흐름대로라면 일본이 향후에는 아시아판 나토의 헤드쿼터가 될 수가 있다라고까지 지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유사시에 모든 이런 안보적 이 논의 그리고 안보적 행동까지도 일본이 아시아의 이 핵심 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쉬이 넘길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한 경제적 이득도 상당히 많죠. 잘 아시다시피 미군 기지가 있는 곳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연계되는 경제적 상승 효과가 큽니다. 근데 이게 나토급이 생긴다고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순히 안보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일본은 무려 9년 전부터 준비했다. 이 RAA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일본과 호주가 9년 동안 준비해서 지금 그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본의 움직임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넘어가시면 자,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 무인기도 통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내용이 지금 내셔널 인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외신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게 뭔 말인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은 지금 기존의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 차세대 전투를 위한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론 코파일럿이 함께 이제 전장에서 F-35와 함께 움직일 거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DARPA라는 거는 이 방위 국방 연구소죠. 이제 연구를 하는 기관이죠. 그 미국에서. 그래서 거기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군과 함께.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전투기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5세대 전투기, F-35 전투기 같은 경우가 5세대죠. 스텔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스텔스가 탑재되지 않은 전투기들은 그냥 이제 쓸모가 없는 거냐, 버리는 거냐, 버릴 수가 없죠. 이 4세대 전투기들도 그 4세대 전투기들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심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발휘하냐? 자, 우리나라도 F-15 그 K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런 전투기 조종사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나 혼자 이 전투기를 가지고 전투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물론이고 내 옆에 리퍼라든지 프레데터라든지 이런 다른 드론들을 내가 조종사가 함께 조종하면서 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워는 막강해지는 거죠. 배가 되는 거죠. 2배, 3배, 4배, 10배, 100배 그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조종사 한 명이 컨트롤하는 무인기의 대수도 지금 현재 차가는 이 시험 단계에서는 10대 정도지만 나중에는 100대까지도 컨트롤한다. 그러면 모든 조종사 한 명당에 부여된 권한은 한 명의 조종사가 아니라 거의 편대장급에 해당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럼 내 밑으로 무인기를 떼거리로 끌고서 전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전투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F-15 전투기 조종사가 자,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저게 이 방공망에 의해서 격추가 되거나 내가 미사일을 맞을 확률이 있고 불안하다면 내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무인기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무인기를 보내서 정찰을 한번 쓱 하고 그 정찰한 데이터를 내가 실시간으로 전투기 칵핏에서 받아보면서 아, 여기 이제 방공망이 없네. 그럼 내가 직접 들어가도 되겠어. 라고 한다거나 또는 무인기한테 야, 네가 그냥 거기를 타격을 해라. 네가 그 미사일을 타격을 해. 그 지대공 미사일을 없애주면 내가 들어가겠어. 이런 작전이 구체적으로 구사가 된다는 게 지금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분석이고 지금 현재 미 공군과 이 아까 말한 DARPA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향후 5세대 전투기, 스텔스라는 이 5세대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4세대 또는 4.5세대 또는 그 정도 수준의 전투기들까지도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능력을 더 배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이 연구 추세입니다. 추세고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서가는 그냥 앞서가는 군이 아니죠. 미군의 이런 개념도 우리도 좀 착안을 해서 또 배우고 또 함께 공유하면서 한다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 우리가 쓰고 있는 전투기는 전부 다 미제 전투기 아닙니까? F-35도 그렇고 F-15도 그렇고 전부 미국산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개편만 하고 지금 현재 이 전투기 안에 전장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때 미군이 쓰는 이 시스템과 동일한 조건, 유사한 조건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향후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전투기들도 미군의 무인기를 같이 컨트롤한다거나 또는 한국이 또 도입한 무인기들도 미국산이죠. 글로벌 호크라든지 이런 무인기도 우리 한국 조종사도 우리의 무인기를 또 별도로 통제하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적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일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미국과 스킨십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본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먼저 우리도 이런 데에 앞서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대응하고 해서 미국과 함께 이러한 좋은 기법들과 기술들을 배우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무인기 조종의 개념도 바뀌는 겁니다. 지금 무인기도 지금 최근에 뭐 이란의 핵 과학자도 뭐 전부 다 이런 무인기 조종하듯이 조종해서 지금 다 죽였다. 리모트 컨트롤로 지금 다 죽였다라고 지금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리퍼라든지 프레데이터 지난번에 카셈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그 이란의 핵심 군 간부도 무인기가 들어가서 죽인 겁니다. 이런 무인기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 컨트롤해서 중동에서 비행을 하면서 적을 요인 암살 또는 뭐 정찰, 탐지 뭐 이런 걸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상관제센터에서 앉아서 조종하던 무인기 조종사들이 이제는 그냥 전투기 조종사로 대체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종사 한 명당 가치가 달라지죠. 지금 현재 조종사의 가치도 막대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한 명 양성 비용이라든지 그 가치까지 따졌을 때는 한 명당 60억의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들도 일부 전문기관에서 한 게 있는데 만약에 무인기도 100대씩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가치는 뭐 거의 뭐 조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막대한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향후 우리도 조종사 양성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개념적으로 교육을 미리 시켜놓는다면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언제든지 미군의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여차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미 해군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미 해군이 새로운 전투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아직은 이게 실험 단계지만 향후에는 이게 전 해군으로 확산이 되고 심지어 다른 타군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물러났지만 에스퍼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이 약 1년 전쯤에 IISS라고 하는 싱크탱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향후 미군의 개념은 주둔군의 개념을 벗어나서 Dynamic Force Employment라고 하는 역동적 전력 전개로 바뀔 거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계속해서 어딘가에 돌고 있다가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하듯이 필요한 지역으로 신고받으면 출동하는 형태로 대응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대응으로 하면은 미군도 한 군데만 묵혀놓으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라면서 이게 강점이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국방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결국에는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얘기냐, 주한미군을 감축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도 보입니다.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이런 개념을 내놓음으로써 새로운 미 해군의 개념을 도입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까지는 미국의 잠수함 전력, 이게 뭐 핵잠도 포함되고 모든 잠수함 전력이 있죠. 이 타격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도 있고 또 핵 잠수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원래는 작전적 준비 태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만큼 전투를 할 준비가 됐냐, 뭐 combat readiness 또는 operational readiness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미군에서 항상 하는 말이 fight tonight, ready to fight tonight. 오늘 밤에라도 당장 우린 싸울 수 있다 라는 게 미군이 갖고 있는 개념이고 우리 주한미군도 항상 내세우는 핵심 기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위해서는 operational readiness, 작전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계속 훈련을 시켜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개념을 한 단계 더 강력하게 바꾼 게 war fighting readiness. 이 말은 뭐냐면 여차하면 전쟁 바로 해버려, 전쟁 바로 하자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작전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너 진짜로 상대방 죽일 수 있어? 이 정도까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중요하게 내세운 게 lethal, 그러니까 제거 능력, lethalness, 이게 치사성이죠. 치사성. 적을 아예 여차하면 목을 베어버리는 식으로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이냐, 이 lethality를 기준으로 이 능력을 더 강화시켰다라는 게 지금 최초로 지금 미 해군이 시험하고 있는 실험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잠수함 전력을 먼저 지금 시험적으로 이거를 벌써 가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냐? 자, 기존의 해군 전력들은 항모를 포함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 돼요. 뭐 오버홀이라고 하는 오버홀도 해야 되죠. 뭐 이 뭡니까, 추진체를 갑자기 이제 다 교체를 한다거나 추진체를 다 점검을 해서 모든 핵심 부품을 바꿔야 돼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 한번 갈고 트랜스미션 한번 갈고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계속 쓰죠. 마찬가지로 그런 오버홀 같은 것도 필요를 하기 때문에 항모가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모항으로 돌아가요. 미군 본토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동안 6개월, 뭐 1년 동안 정박을 해서 다 고칠 거 고치고 다시 나와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다른 항모가 배치가 되죠. 자,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치사성, 적의 제거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게 작전적 개념에선 괜찮은데 war fighting 개념에선 떨어져.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어디에 나가 있던지 간에 그 현장에서 바로 적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 이거야. 키우라고 지금 이제 만든 게 이 war fighting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미 해군의 잠수함 전력들이 웬만한 수리, 어지간하게 고칠 만한 것들은 그 현장에서 고칠 수 있도록 그걸 이미 채비를 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함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주변의 지원 기지에서 그걸 조달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잠수함들이 어느 지역에 떠 있든지 간에 모항에 복귀할 필요 없이 그 현장에서 웬만한 건 다 처리가 된다 라는 게 이 war fighting readiness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벌써 잠수함을 중심으로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미 해군이 이것이 이제 앞으로 변화할 미국의 Dynamic Force Employment, 역동적 전력 전개의 일환으로 이렇게 개발했다라는 이것과의 상관관계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으로 바뀌기 위한 일종의 초석적 개념이 아닌가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해군을 필두로 바뀐다고 한다면 미군이 이제 앞으로는 육군 또는 다른 뭐 해병대 또 공군까지도 개념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언제든지 그 지역에서 뭐 일본에 나와 있는 군 또는 주한 미군들도 여차하면 여기서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서 현장 중심적 해결을 다 하고 적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거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Dynamic Force Employment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효과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방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더 다각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지금 바뀌는 미군의 전략적 개념 이런 것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